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 부동산의 진행을 맡은 박성규입니다. 자, 2021년 3월 부동산 시장에 역대급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바로 LH 사태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의 토지 투기 의혹이 빗발치며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바로 한 달 전에 저희 월간 부동산에서도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지구가 추가 선정돼 총 7만 호가 공급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이사 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드러난 일인데요.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추세와 앞서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이 과연 순항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월간 부동산 3월의 장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볼 월간 부동산 이슈 탑 3.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월 청약시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모두 1순위에서 완판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1순위 청약 마감률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3월 16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은 주택형은 총 366개, 이 중 331개가 1순위에서 마감되면서 1순위 청약 마감률은 90.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청약 1, 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된 2015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19년에는 69.1%, 2020년에는 68.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청약 열풍은 분양가 통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청약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진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속 내 집 마련의 유일한 기회로 불리는 청약. 오늘 월간 부동산 3월의 장에서는 아파트값 눈치보기 장세 속 열풍을 띠고 있는 청약 시장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청약 광풍 3월 아파트 청약 1순위 마감입니다. 이사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의 발표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물량 공급 예고에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승 그리고 공시가격 급등이 더해지면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6주 연속 줄었습니다. 자,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 투기 의혹으로 3기 신도시 공급의 차질을 빚어질 걸 우려하면서 신규 분양에 많은 청약 수요가 몰렸는데요. 자, 평론가님, 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 그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청약 열풍이 정말로 뜨거웠던 이유는요. 역시 집값 급등하죠. 근데 이제 대출 규제까지 왔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이제 무주택자 분들께서 청약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미시적으로 보겠습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첫 번째 이유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주택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시장에 좀 뛰어들고 있는데요. 입주 물량이 상대로 작습니다. 올해 4월,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 8천 가구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2, 4분기 입주 물량으로는 2012년도 이후에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거든요. 그 정도로 입주 물량이 작아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아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순위 청약의 자격 요건이 조금 강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개정이 이제 됐는데 개정되기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은
당연히 이제 청약이 가능했었거든요. 또한 재단청 제약이 없었죠. 근데 이제는 개정이 된 이후부터는 이러한 규제의 조건이 생겼습니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 성년자인데 공급 자격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한 재단첨에 대한 규제도 이제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무순위 청약 자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사실 이런 미리 좀 빨리 해놓자라는 심리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청약 시장의 광풍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입주 물량이 줄었고 네네. 또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내 집 마련의 압박 그런 네.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자, 앞서 영상에서 살펴보다시피 부동산 청약 시장의 분위기가 열풍을 넘어 광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시죠. 이게요. 근데 이제 청약은 지금 광풍인데 네. 지금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풍선효과이기 때문에 주택 시장은 굉장히 지금 뭐 완전히 얼음바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럼 무엇이 잘못됐냐. 근데 최근 주택 시장 흐름을 쫙 보시면요. 우리가 이 흐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공시가격이 인상됐죠. 그다음에 세금 뭐 부담이 늘어났죠. 이러면 꺾이거든요. 꺾이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지금 불확실하고 또 더군다나 지금 뭐 이 부동산에 관한 지금 신뢰성이 잃은 상태에서는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주택 시장만 그것을 받고서 공공 분양 시장 그걸 안 받는 이유가 그게 지금 뭐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제일 먼저 일단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모든 원인은 시작은 거기서 가격이 오른 거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것을 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금융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막혀 있는 부분 등등이 여러 가지로 지금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요. 규제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집중된 게 이제 아파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돌파구가 딱 이거 하나였거든요. 이제 뭐 재미난 얘기로 뭐 요새 20대 30대는 비트코인으로 종잣돈을 마련해서 주식에서 그거를 불려갖고 집 사는 게 자기네들이 이제 소원이라 그러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청약 열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는 현재 앞으로의 뭐 이 부동산 특히 또 어떤 정치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떨어질 수도 있다. 너무 오른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제일 안전 자산은 뭐냐? 아무래도 청약가 밑으로는 분양가 밑으로는 이 집값은 떨어진 적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새 집에다가 또 광풍의 뭐 아주 원인이 되는 시세 차익에다가 절대로 이거는 뭐 내 돈보다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들 등등을 하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분명히 이것이 같이 주택시장과 같이 조금 잦아들어야 되는 분위기인데 거꾸로 이 부분들이 지금 올라가는 게 저로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시장의 주택 부분이 가격이 올랐고 그 가격보다도 좀 더 저렴한 청약 그렇죠. 시장을 지금 노리고 있다. 네. 결론적으로 가격이 오른 거는 수급 조절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네요. 결국은 그렇죠. 뭐 수급 조절이고 뭐 수급 조절의 아주 큰 지금 성적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 이게 최고의 악재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청약 시장 무주택자들의 희망이 되어야 할 텐데요. 자, 그러나 최근 뜨거웠던 청약 단지로 판교, 과천, 서울 강일 지역의 경쟁률이 평균 수십 대 1에서 타입별로는 최고 수백 수천 대 1까지 정말 광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경쟁률뿐만 아니라 청약 당첨 가점도 높아지고 만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약 가점에서 만점이 나오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수 6명 이상,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이 되어야 84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진정한 넘사벽 점수까지 등장하는 걸 보면 실로 청약 열풍의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 4인 가족 기준 청약 가점 만점인 69점도 일부 단지 청약에서는 당첨되지 못하는 우픈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주택자들이 희망이었던 청약시장, 이젠 핫한 곳의 청약 당첨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일지 한번 평론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다. 어렵다.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예, 한국 부동산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2,737만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국민 한 2명 중 1명은 사실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청약 통장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 근데 그 경쟁도 1순위 자격을 갖춘 이제는 자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금 1,471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1순위가 전국에 있는 전 국민의 4분의 1이 1순위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꼴입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이 68.8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4인 가구에서 만점이 69점입니다. 자녀 2명, 배우자까지 해서 하면은 본인 포함해서 4명이죠. 이게 20점이고요, 만점이. 40대 무주택 기간 15년 하면 32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17점. 그럼 이게 보면 69점인데 평균이 68.8. 지난해에 청약 평균 패스가 그러면은 말 그대로 만점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죠. 지난해 서울 마지막 분양 물량이었습니다. 히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아까도 좀 거론하셨는데 이때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4인 가구 69점은 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청약 시장에서는 굉장히 만약에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가점이 낮을수록 굉장히 어려운 시장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청약의 시장에 있어서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청약 열기 속에서도 정부의 정책이 청약 당첨자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국토부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할 방침이고, 또한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규제로 인해서 청약 당첨이 돼도 문제다라는 일각에서의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 네. 규제 때문에 청약이 떠오른 건지, 청약 열풍 때문에 규제가 강화된 건지 참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아니, 자기네들이 잘못해 놓은 거 갖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발단 어디서 시작하냐면 부천의 뭐 지식정보타운 때 네네. 굉장히 이거를 촘촘하게 잘 짜놨는데 막 반대를 하니까 3개 단지 뭐 동시에 청약 들어갔죠. 그다음에 뭐 소득 요건 완화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조금 뭐 도움을 줄 텐데 그럼 나도 해당돼요.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면 이렇게 청약 수요를 조금 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뒷단을 못 본 거죠. 항상 부동산은 이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미스가 생긴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들을 이렇게 바꾸는 부분들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 기회를 확대한다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무주택자라는 군을 만들어서 따로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렇게 특별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법으로 지금 다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막아야 되고, 분명히 이렇게 이제 뭐 말씀하신 이제 전매 제한 거주 의무 규제 이거는 사실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이 뭐 해약하는 물량들 있잖아요. 그러면 해약하는 거 하나 나오면 전국에서 다 꾼들이 모이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했는데, 즉 실수요자에 대한 시장 교란 요인을 이제 감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진짜로 조금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짜지 않으면은 이거는 계속 누군가는 공정치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된 사람이 이제 부러운 거죠. 그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진짜로 아주 촘촘하고 공공의 어떤 공익에 맞는 부분들은 따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거야, 이런 식의 지금 접근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25번 이상이 지금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걷어내는 것도 큰 일이라고 보입니다. 자, 무주택자들의 희망인 청약 시장에 있어서 좀 더 희망적인 부분의 어떤 정책과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공급의 물량이 좀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분양 성수기를 맞은 청약시장의 열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3월의 부동산 핫 이슈 두 번째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왔지만 올해 갑자기 두 자릿수로 껑충 뛰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로 올랐는데요. 경기도는 지난해에 비해 23% 넘게 상승하며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15억 원 초과주택 대출이 금지돼 중저가 주택의 수요가 몰렸고 지난해부터는 대출 가능선인 9억 원과 15억 원에 맞추는 식으로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가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90%로 설정한 가운데 1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한 공시가의 현황과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은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될지 월간 부동산 3월 회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4년) 만에 최고치 아파트 공시가 쇼크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넘게 폭등하면서 아파트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9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까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자,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의 조세 저항 움직임도 나타나면서 시장 충격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평론가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에서 한 19.1%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많이 오른 거야? 이렇게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교치를 좀 드리자면 공시가격 상승률 17년도에 한 4.44%였고요. 18년도에는 5%, 계속적으로 5% 정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그것도 거의 20%까지 이제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두 자릿수로 올랐던 거는요, 참여정부 때였습니다. 2007년도에 22.7% 오른 이후에 14년 만에 최대치로 많이 올랐거든요. 당연히 공시주가 같은 경우 오르게 되면은 각종 어떤 복지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의 우리 국민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 이제 보유세라든지 세금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공시가 상승에 대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좀 공시주가 현실화율이 이제 앞으로가 좀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2030년까지 90%로 맞추기로 이미 작년에 이제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90%, 그다음에 9억 원에서 15억 원 구간 2027년까지, 그다음에 15 이상 주택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90%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제는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시가격, 그러니까 공시 현실화율은 올라간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하면 3% 정도, 그러니까 9억 원 이상 같은 경우에 3% 정도 올랐는데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0.63%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현실화율은 좀밖에 안 올랐는데 왜 이렇게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 거냐?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시세가 그만큼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단기에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기에 그만큼 공시가격이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문제는 뭐냐면 다주택자를 위한 공시가, 그러니까 규제가 아니라 1가구 1주택, 그러니까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들마저도 이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약간 이거에 대해서 조세 저항에 대한 분위기가 좀 불거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자, 교수님, 네. 일각에서는 이를 보유세 폭탄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데 투기꾼 취급한다. 원망 섞인 하소연이 한창 부동산 시장에 떠올랐는데요. 자, 세금 폭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세금입니까? 세금이라면 사실 공시가격을 인상을 해서 세부담 강화한 거는 조세 법률지에 의해서 위헌이거든요. 왜냐하면 증세를 하게 될 때는 국민에게 의견을 묻도록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이걸 해버렸거든요.
지금 사실상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너무나 많은 지금 고통들을 당하시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이제 이 뭐 법률적인 해석은 뭐 우리가 따로 하더라도 자, 이렇게 공시 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60세 행정체계의 근간이 되는 게 이 공시지가거든요. 뭐 증여세, 상속세, 뭐 여러분 또 건보 폭탄 맞으셨죠? 등등에 나가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지금 뭐 충격이 굉장히 클 거고요. 사실 공시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는 원인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올라가서 그런 건데요. 뭐 어떡합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나오고 싶습니다만 집값 내가 올렸나? 나라에서 올렸지. 근데 일단은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제일 어쨌든 세미나에도 많이 참석하고 했는데 그때 나온 얘기는 뭐냐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정책이라고 뭐 입안 요지를 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6월 1일이 지금 일단 기준이니까 그 전에 얼만큼 나올 건가 이제 한번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과거 이제 사례를 보면요. 89년, 93년, 2000년, 2005년에 공시가격을 대대적으로 뭐 올리는 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외 없이 아파트값이랑 주택가격은 급등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모를까? 지금 뭐 이렇게 현실, 뭐 소위 말하는 공시가격 시세에 맞는 현실화 과정, 뭐 이제 정당한 과정으로 간다 그러지만 이 공시가에 대한 쇼크는요, 이거 진짜로 이 정권이라든가 정책 당국자한테는 굉장히 큰 아픔으로 부메랑이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진짜로 적정한 세를 부담케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준이 되는 뭐 9억이라든가 15억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얘기가 돼야 되고요. 뭐 이런 거 뭐 복잡한 얘기 다 뭐 차차하고 그래도 아니 코로나19를 지금 재난지원금 주면서 이 엄중한 시절에 왜 증세를 하냐 이거죠. 이것은 조금 시장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소위 말하는 시세 차익에 비례해서 세금이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즉 국민 개개인의 재산을 손괴하는 부분들로까지 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지금 선거가 끝나고 이후에도 분명히 국회에서라든가 또는 정책 당국에서 한 번 더 이들은 아주 신중하게 한번 다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어떤 변화를 좀 꾀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좀 얘기를 들었고요. 자, 평론가님. 네.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네네. 시장 현황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시가격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어디고 네. 또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먼저 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본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평균적 19.08%가 이제 올랐습니다. 그런데 좀 눈에 띄는 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종 같은 경우에는 70%나 올랐습니다. 과연 감당이 되실지 과연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겠는데요. 경기가 한 23.96%, 서울이 19.96%. 이것마저도 상당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70% 올랐다. 그만큼 공시 가격이 많이 뛰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공시 가격 중위값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전국적으로 1억 6천만 원입니다. 아마 뭐 서울 수도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낮아? 이럴 분도 있겠는데요. 전국 평균적으로 중위 가격이다 보니까 한 1억 6천만 원이 나오고요.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게 서울이 그 다음입니다. 3억 8천만 원. 그럼 그 뜻은 뭐냐? 역전 현상이 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1위가 아니라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 중위 가격이 그만큼 많이 뛰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뛰니까 당연히 이제는 공시 가격도 같이 오르게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대적으로 세종시가 크게 많이 올랐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세종시 중심으로 이런 조세 저항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고가격의 1주택자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이해는 가긴 합니다. 자, 저도 얼마 전에 부동산 상담을 하던 와중에 시청자께서 집값은 내가 올렸나? 아, 그렇죠.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은 올랐고 네. 정부는 집값이 올라서 공시가격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있던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는 시청자의 하소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네. 교수님, 그럼 이런 다주택자분들 네. 과연 집을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파는 게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이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앞으로 집값 상승이 어떻게 될 거에 따라 다른데 사실 지금 시장에 기대감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이제 대선도 있는데 어쨌거나 다음번에 오는 사람들은 코로나19의 회복 기간에 있어서 이 집값만 잡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실은 집값은 건전하게 건강하게 올라가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사 대책이 나온 이후에는 조금 약간 아파트값이 좀 주춤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한다면 사실 다주택자 지금 뭐 세금을 감수하고 그래도 집을 안 파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죠. 따라서 그 뭐 차익이 얼만큼 되느냐 이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제 뭐 세금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려 그러면 사실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좀 해줘야 돼요. 다주택자라도 팔라 그러니까 뭐 양도소득세 내는 거 외에도 아니 뭐 등록비라든가 또 이 왔다 갔다 이 하는 비용들이 너무나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세 자체도 지금 줄여주면서 원포인트로 잡아줘야 이게 이 정책이 요구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는 부분들이 하는데요. 자, 어쨌든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와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하실 분들은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갈 건지 한번 봐야 되고요. 공시 가격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 전체에게 다가오는 거는 11월 달입니다. 건강보험료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거는 장학금의 기준이 돼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의 기준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 이 부분은 진짜로 큰 부메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서 일반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공시 가격을 할 게 아니라 다주택자를 정조준해서 가야 되는 부분. 그럼 저는 지금 뭐 거래세를 굉장히 일시적으로라도 낮춰줘야 다주택자를 팔지, 아니, 보유하자니 이거 하고 뭐 팔자니 저거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좀 아주 균형 잡힌 생각을 좀 한번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90%로 설정했습니다. 자, 주택 공시가격이 합상가 30억 원 정도만 되어도 종부세액을 추산하면 약 거의 1억 원 정도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교수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정부의 이러한 계획 그리고 실현 가능성. 근데 이런 어떤 그 정책에 있어서 임차인들에게 조세가 전가될 부작용은 없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100% 이거는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시세 차익보다 이런 세금이 더 많아지면은 뭐 할 수 없이 지금 내지만 이거는 재산에 대한 손괴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로드맵이 있지만 사실 로드맵이라는 게 적당한 세금을 국민들에게 부과하기 위해서 쓰는 수치 중에 하나가 공시가거든요. 공시가격과 세율 아닙니까? 그 부분을 과도하게 해서 국민들이 세부담을 느낀다 그러면 진짜로 이 부분이 하고자 했던 목적하고자 했던 매물로 나오는 부분보다는 더 피해가 커지리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공시지가는 진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네 번에 아까 말씀드린 급등을 하는 대대적인 공시지가 인상을 한 해가 있는데 그 해마다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사리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아주 정조준해서 들어가는 부분으로 가야지 국민 전체를 이렇게 세부담을 높이는 부분들 저는 굉장히 뭐 반대하고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헌법 소원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지금 찬성하고 아마 뭐 광화문에서 한다 그러면 저도 한번 띠매고 가보려고 합니다. 가격 상승 급등이 예견될 수 있고 임차인들에게 조세 전가가 라는 부작용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자, 평론가님, 네네. 자, 이렇게 된다면 네.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사실 우리가 그 보유세의 징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뭐 한간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 증가된 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증세라는 부분 또한 보유세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 특히 뭐 재산세와 종부세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음마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도곡 렉슬, 도곡동에 있죠. 이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지난해 보유세 같은 경우는 4,9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4배 늘어나거든요. 뭐 한간에서는 그럴 수는 있어요. 뭐 가진 사람이니까 늘어나는 거 뭐 부담 못 하겠느냐.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31만에서 올해 52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요, 이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겠죠. 특히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종부세에 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제도 자체가 내 환경이 변화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적응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저는 정부의 관점이 좀 틀렸다고 생각해 봅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현실화율을 시세에 맞추는 것, 이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관점 자체가. 근데 저는 이 관점 자체가 좀 틀렸다고 보는데, 세금이라는 거, 아까 우리 고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세금이라는 것은 적정 수준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공시가 왜 나왔습니까? 세율 매기기 위해서. 한마디로 공시 가격을 가지고 세금에 대한 기준을 삼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목적이 올바른 세율, 올바른 세수의 확보라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현실화로 가는 거 사실 그렇게 옳은 방향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토대 안에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권유를 좀 해드립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어떤 조세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네, 두 번째 이슈로 공시가격 폭등, 보유세 폭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3월의 부동산 핫 이슈 마지막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국민적 의혹과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정부에 희망을 걸었던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에 실망했고 LH 사태에 분노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던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이 채 실현되기도 전에 역대급 부동산 스캔들로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파격을 내세우며 공공주도의 공급을 펼치고자 한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미래와 집값 안정만은 꼭 잡겠다던 현 정권의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월간 부동산 3월 그 마지막 장에서는 신도시 투기 논란 속 이사 대책의 향방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도시 투기 논란 속 이사 대책 향방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태가 촉발된 광명 시흥 지역에서 창릉과 하남, 그리고 인천 계양 등 다른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세종시를 비롯한 공공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전역으로 투기 의심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자, 여야는 사태의 실체 규명을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 그리고 국회의원 전주조사 등에 합의했지만 보궐선거까지 맞물리면서 세부적으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역대급 부동산 스캔들 속에서 지난달 저희 월간 부동산에서는 메인 이슈로 다뤘던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인 이사 대책이 난학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평론가님, 네네. 이사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두어 달 지났습니다. 네네. 자,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게 지금 판단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때 그 2월 달에 방송에서 이미 우리가 이사 대책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는 공급이 이제 공급 대책으로 바뀌면서 정부 정책이 아무래도 이제는 매수자의 수급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할 것이다. 예. 근데 확실히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어느 정도 정책이 시장에 좀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사 대책 발표 이후에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 주택형 비율이 좀 눈에 띄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들어서 2월 4일까지의 하락한 아파트 서울 주택형 비중이 23.1%였습니다. 근데 이사 대책이 나온 이후에 1억을 봤더니 3월 23일 이전까지 봤더니 33%로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그중에서 이 용산구가 가장 많이 비중이 좀 높았는데, 그 정도로 사실 이사 대책의 공급 시그널이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수하는 심리가 좀 주춤하는 부분, 이제 잠재 수요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안정감 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는 LH 사건이 터지자마자 사실 이러한 어떤 공급 측면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정부의 시그널대로 정부가 로드맵을 짠 대로 안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못 갈 가능성이 크다 보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또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지금 이제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에 있는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변동폭이 굉장히 또 심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교수님. 네. 자, 일각에서는 이사 공급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또다시 실패한 정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지금 네, 상황은요. 잘 나갔죠.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잘 나갔는데 왜 잘 나갔냐면 이제 수요자들이 좀 세금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그걸 피하면서 대체 상품을 찾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게 사실 통상 아파트 값의 상승이 꺾이는 이 전조 현상이었거든요. 근데 LH 사건, 그다음에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 이게 부동산 시장의 심폐소생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오는데 지금 뭐 서울만 보더라도 양 후보가 지금 나라에서 나가는 방향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뭐 심지어 여당 후보까지도 민간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뭐 찬성하는 듯한 하니까 지금 이제 보니까 끝물 아니네, 이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 이 분위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사 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이제 발목을 딱 잡았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LH 사건이 터지니까 거의 이사 부동산 대책의 추진 동력은 없어진 걸로 지금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했죠. 뭐 2차 뭐 지역 공공개발 지정하는데 이제 16곳을 이제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예를 들어서 요번 1차 지정된 데서 가장 알짜른 게 흑석 이동이었거든요. 거기에 주민들도 70% 동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발이 되죠. 왜냐하면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등등, 이 소위 말하는 전체의 이사 대책은 사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로 지금 가는 거고요. 어떻게든지 이제 심기일정 이거 뒤집어서 이사 대책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을 지금 흔들린 상태에서 그대로 간다 그러면 주민들이 일단은 보상에 대해서 일단은 뭐 불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뭐 LH 사건이라서는 국가 정책의 신뢰를 근본부터 파괴하는 이거 범죄였거든요. 그래서 범죄의 원인을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처방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사 대책 지금 뭐 의도와 뭐 의지를 갖고서 지금 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멈추실 때가 되지 않았냐 보여집니다. 자, 이사 대책 공급 대책의 큰 틀은 맞았지만 네. 추진 동력은 잃었다라는 좀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전세난. 사실 입주 물량이 줄면서 전세난이 또 가속화될 텐데요. 사실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하고도 특이한 주거 문화입니다. 자, 주택 관련 대출금보다 집값 상승률, 이러한 역전 현상 불가피한 것인지 우리 평론가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불가피했다라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시중 금리가 워낙 낮았고요. 특히 이제는 코로나 사태, 팬데믹 사태 일어나면서 각국 정부가 유동성 풀기 나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적인 유동성이 물밀듯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는 거예요. 야, 뭐 내가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게 오히려 집값 상승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높이 뛰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2% 금리 받아서 집값 상승률 더 많이 올라가면 내가 이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졌었고요. 특히 자산가 중심으로, 또한 뭐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중심으로 이러한 행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럼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경제 시장이 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상승은 이제 예정돼 있다라고 보는데, 그 시기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 내년 초쯤에 금리 인상에 단행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그게 되면 시중금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셔서 이제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전략을 다시 할 가능성, 그러니까 다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조금 이제 잘 챙기셨다가 금리가 언제 상승되느냐 이 타이밍에서 조절이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출금과 집값 상승의 상관관계 네.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러한 전세, 부동산 시장에서 차츰 정책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사라지는 전세, 교수님,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고민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전세란 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이제 고유의 뭐 어떤 제도 같은데요. 사실 외국인들한테 설명해 주면요. 무릎을 치는 제도거든요. 왜냐하면 금융과 이 뭐 소위 말하는 부동산이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뭐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전세의 가장 큰 고민은 임대차법이죠. 뭐 임대차법이 되는데 사실 임대차법도 뭐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뭐 폭탄을 한 방 맞았죠. 김상조 실장이 뭐 이 전세 대금을 이제 올리는 부분들에서 이거야말로 진짜로 신뢰성과 그다음에 추동력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 전세의 가장 뭐 큰 부분이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전세값이 너무나 오른 거죠. 그다음에 앞으로 더 오를 거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올라간 부분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예상했던 수익을 지금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4년치를 다 올린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관련된 가장 큰 고민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다. 그럼에도 전세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지금 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금리 얘기도 했지만 이거 금리는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이거 건강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럼에도 부동산과 부채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부동산 이 부분과 조화를 이루느냐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뭐 결론적으로 맞는데 부동산은요 종합 예술입니다. 정책적으로는 이거 한 군데만 찔러서 뭐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고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 세계에요. 이 부동산 정책을 하는 뭐 이 정책 입원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의 95%는요. 집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유난히 이게 올라가는 부분들인데요.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요. 이거는 바로 어느 나라든지 금융위기로 와버립니다. 왜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 깡통집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도 진짜로 잘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야 지금 뭐 이 난제가 너무 많아갖고 너무 많은 걸 부탁드리네요 제가. 많은 부탁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자, 공영개발이 주체인 LH에서 이런 대박 사건을 초래하면서 국민들은 이사 공급 대책의 추동력에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자, 야심차게 내놓은 이사 대책과 3기 신도시 사업, 평론가님, 네. 국민들의 신뢰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이사 대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스케줄에 이제 차질이 생겼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LH 사건 터진 이후에 정부가 이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흔들림 없이 가겠다. LH와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이제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지역 주민 반발이 너무 심해요. 사실 원래부터도 이제 토지 수용이 됐을 때 지역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이 LH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땅을 헐값에 매수했다라고 이미 이전부터 LH 사건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건데 이게 어느 정도가 드러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3기 신도시의 토지 수용을 하시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땅 주인 입장에서는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체 스케줄이.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 취소하라고 이제 국민청원도 나오기도 하고 또한 경실련 안에서도 3기 신도시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스케줄대로 못 가요. 지금 상황은 못 가기 때문에 꼬일 대로 꼬였다. 그리고 국민 신뢰를 얻기에는 더더욱 힘들고 무엇보다 토지 수용을 당하는 입장, 토지주 입장에서의 마음을 지금 못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수님. 네. 우리 평론가께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네. 동의하십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내의 근간을 뿌리채 뽑은 사건이라고 보기 사건이었다. 때문에 범죄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주변에서 지금 이사 대책의 가장 컸던 공급에 있어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들 네. 일각에서 얘기하는 취소 과연 맞을까요? 일단 저는 주민 설명회까지는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하면 주민 10%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선정이 되려고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3분의 2 대토지 주주의 이제 이제 의견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일방적으로 또 뭐 이거를 폐기한다든가 이러면은 진짜로 또 그거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지금 뭐 16개 곳에 2차 공공대인데 나가서 설명을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들리는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고요. 일단 3기 신도시가 우리가 상징적으로 공급대책이라는 굉장히 좋은 지금 이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취지는 없애지 않는 한에서 지금 현재 나가서 해야 되고 일기도요. 일기가 1차 후보지 나온데도요. 지금 주민 설명회 한 대가 딱 한 곳뿐입니다. 현장으로 나가서 좀 들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국민들을 달래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사 대책이 사실은 뭐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 연결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국민 속으로 가는 모습들은 꼭 보여주셔야만 국민적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LH 사태 이후에 현재 이사 대책의 향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일전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아파트는 빵이 아니다. 30대가 영끌하는 거는 마음이 안타깝다라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미 경직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이는데요. 자, 평론가님, 네네. 과연 이 공급의 시그널이 주춤하는 이 상황에서 네네. 집을 사야 하는 타이밍이 과연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관점의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집을 이제 내 가족이 살아야 할 보금자리로 이제 인식을 하고 무주택이다라고 보면은요. 뭐 당장이라도 당연히 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당연히 현명하다 볼 필요가 있겠고, 또한 이미 집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부동산을 이제 투자 상품으로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그거는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워낙 그 이제 보유세 부분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다주택자들에게는 중과세율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갖고 있는 게 오히려 굉장히 손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로 계속적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시장에 넘쳐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 중심의 고가 아파트는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뭐 오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매수의 타이밍은 확실히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보금자리로 내 가족의 살 집으로 본다면 당장이라도 저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투자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금리 추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의 추이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굉장히 옳은 판단이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도 네. 집 살 타이밍에서 한번 여쭤보고요. 네. 또 하나, 현재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LH 투기 사태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적당한 벌과 거기에 따르는 진행을 하면 되겠지만 네. 지금 현재 무주택자들, 1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변화,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집을 사야 되는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위 말하는 사고 다발 구간에 지금 운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지금 뭐 필요하신 분은 빨리 사셔야 되겠지만 사고 다발 구간에서는 잠깐 정차하고 쉬시는 것도 좋으려 봅니다. 너무나 변수가 많습니다. 지금 뭐 선거도 있죠. 그다음에 다음번에는 대선도 눈앞에 있죠. 그리고 지금 경기 회복의 분위기가 미국 발로 해서 지금 뭐 국채 금리가 올려가면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는 뭐 사고 다발 구간을 운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봐서는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안정이 되는 부분까지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 주택자들 이 부분은
지금 이 정부가 실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좋은 집으로 먼저 가는 부분들까지도 지금 통째로 굉장히 넓게 지금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다음 단계의 가정을 이루고 또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초기 단계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과 뭐 30대, 40대 애가 커서 집 평수를 늘려는 사람하고 같이 붙여놓으면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뭐 얘기하는 사다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다리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책임지고 그다음에 다음번에 부동산 시장,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그다음에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도시를 망치는 두 가지 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이고 두 번째는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도시를 망치는 2대 큰 무기라고 합니다. 자유경제시장의 논리에 맞춰야 된다라는 네. 의견으로 좀 이해를 했고요. 자, 마지막 주제로 신도시 투기 논란 속 부동산 정책의 향방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한 가지 더 드려볼까 합니다. 자, 양쪽 우리 패널들께서 선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월간 부동산이 방영되는 4월 2일을 기준으로 바로 다음 주가 4.7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결정될 텐데요. 자, 두 분의 경제 전문가를 모신 김에 특별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서울 지역에 국한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올리면서요. 자,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여야의 쟁쟁한 후보들이 맞붙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공약 중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내용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평론가님, 네. 서울시장 각 후보들의 주요 부동산 정책과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인 컨셉,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급을 늘리겠다. 이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후보들의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중심의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주겠다라는 것이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에 대한 이제 자극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 개발 수요에 대한 굉장히 자극을 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르네상스, 한강변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하다가 끊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중심으로 피부로 제가 느낍니다. 지금 여의도 중심으로 굉장한 그 재개발 단지 중심으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또 박영선 후보, 그러니까 여당 후보도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이제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이라는 어떤 공공주택 시그널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정부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 뭐 양 후보마다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좀 자극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공약을 조금 미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글쎄요, 뭐 발표는 좋은데 현실화 가능성은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왜냐하면 1년짜리 시장입니다. 물론 재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년짜리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담기에는 너무나 많은 담론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이슈들. 이거는 뭐 10년짜리 프로젝트인데 뭐 시그널을 발표하는 거, 로드맵을 발표하는 건 좋지만은 사실 굉장히 현실화 가능성 굉장히 떨어진다. 뭐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창동 차량 기지의 동구장 구축하는 것도 1년 안에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뭐 나중에 차후에 이제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시장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실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너무나 자극적인 발언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서울시 중심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럼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뜨거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양쪽의 어떤 그 후보들의 정책적인 비교를 좀 해주셨고요. 자, 교수님,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시 열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때문에 다시 열리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각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무척이나 신경 쓰는 모양새입니다. 자, 교수님께서 봤을 때 네. 서울시장 각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재보궐선거가 정권 심판론으로 갔는데 정권 심판의 가장 핵심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뭐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실현 가능성 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시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거를 다 해내려고 그러면요.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많은 수의 또 이 시민들과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면 저거야말로 진짜 5년짜리 지금 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뭐 제가 뭐 비중은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은 분명히 다음 대선에서는 핫 이슈 중에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가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고 다발 구간에 지금 운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지금 뭐 주택을 파실 분이라든가 사실 분들은 이 사고 다발 구간을 어떻게 잘 운전해서 나가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거나 다음 뭐 대선 후보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과 어떤 식으로 매치가 되는 이 부분까지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공약이라고 나와 있지만 야권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여권에서는 아니야 우리가 부동산 책임지고 가겠어. 이 상징적인 의미에는 더 실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마련한 월간 부동산 3월 신도시 투기 논란 속 부동산 대책 향방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을 주신 최양욱 교수님과 권혁중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분 감사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국민적 의혹과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차명거래, 지분 쪼개기, 묘목 심기 등 투기꾼을 능가하는 수법은 기가 막히고 말문을 막히게 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정부에 희망을 걸었던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에 실망을 했고 LH 사태에 분노했던 지난 3월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LH 사태 수습은 과연 국민들이 무엇에 분노했는지, 그 분노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직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www.rtomato.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4월 새로운 부동산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